환자의 영양 상태가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장내 미생물의 환경은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음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항암 치료 기간에는 이 식사가 단순히 영양 공급을 넘어서서 치료 반응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또 달라지게 되고요. 또 면역력 그리고 항암제 효과가 또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고지방 저섬유 식단을 먹게 되면 장내 환경이 빠르게 불균형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드시게 되면 단백질 부패균이 엄청 늘어나고요. 염증을 또 유발하게 되고요. 비피더스균 같은 유익균은 또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만성 염증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고 면역세포의 기능은 굉장히 떨어지죠. 이러면 당연히 항암제 효과도 떨어지게 되고 부작용은 더 심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을 먹게 되면 장내 미생물은 항암에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향하게 돼요. 채소나 과일, 통곡물, 콩류 이런 식물성한 식단을 드시게 되면 비피더스균, 락토바실러스, 페칼리박테리움 같은 유익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유익균이 늘어나니까 단세지방산도 늘어나고 장 점막과 전체적인 면역 환경이 좋아지면서 전신 면역력도 개선이 됩니다. 그 결과 또 항암제에 대한 반응도 역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죠. 실제 연구에서도 이런 차이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편이고요. 항암 치료 기간 동안 하루 20g 이상의 식이섬유를 섭취한 환자분에서는 그렇지 않은 환자분에 비해서 생존율이 유의미하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면역항암제를 사용하는 환자에서 더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식이섬유가 유익한 장내 미생물을 키우고 또 그 미생물이 면역세포를 활발하게 활성화시키고 면역 항암제 효과도 잘 뒷받침이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중에 영양 상태를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얼마나 잘 먹이느냐, 얼마나 잘 환경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같은 약물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암과 싸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장내 미생물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죠. 멈춰있는 어떤 무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의 식사와 생활 환경에 따라서 빠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에 따라서 암을 돕기도 하고 또 암을 더 악화시키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미생물이 잘 증식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나쁜 미생물은 잘 생기지 않도록 여지를 주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치료를 돕는 내 편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을 쓰느냐만큼 어떤 미생물이 장 안에서 활동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치료 결과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미생물을 늘리고 나쁜 미생물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장내 미생물 환경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단순해요. 나쁜 미생물이 챙길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고 좋은 미생물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한 번으로 되지는 않고요. 생활 전반적으로 그 환경을 꾸준히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쁜 미생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붉은 고기나 가공육 섭취는 정말 드시지 않아야 됩니다. 이 식품군들은 단백질 부패균도 만들고요. 또 2차 담즙산 생성균도 만들어냅니다. 특히 햄, 소시지, 베이컨은 이런 가공육들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게 좋고 장내 환경을 정말 빠르게 발암성 대사물을 생성하는 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설탕과 인공 감미료를 피해야 되겠죠. 설탕은 유해균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장내 불균형을 촉진시키죠. 또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이나 스크랄로스 같은 것도 유익균을 떨어뜨리고 미생물의 다양성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정제당은 이런 장내 미생물의 구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각종 식품 첨가물이나 특히 유화제 같은 거는요, 장 점막의 이 타이트 정선을 손상시켜요. 장 점막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그 결과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도 줄어들고 염증이 훨씬 더 커지는 환경으로 만들어냅니다.
반면 이 좋은 미생물을 우리가 늘려야 됩니다. 이 좋은 미생물 늘리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하라입니다. 원래 하루 25에서 35g 정도를 식이섬유를 먹는 것이 세계보건기구의 지침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을 먹기 위해서 채소나 과일, 통곡물, 콩류, 견과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면 유익균의 직접적인 먹이가 되고요. 우리가 많이 먹는 양파, 바나나, 마늘, 아스파라거스, 오엉, 치커리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둘째로 식물성 식품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폴리페놀이 유익균의 성장 그리고 유익균의 이 기능을 촉진하는 중요한 영양소가 됩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많이 드시라고 하잖아요. 베리류, 보라색이 풍부한 베리류나 블랙베리나 적포도 같은 보라색 포도 같은 이런 것들에는 폴리페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주일을 기준으로 한 30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효식품 섭취예요. 네, 김치. 미국에서 새로운 영양 지침에 김치가 포함이 됐는데요. 김치, 된장, 낫또, 식물성 요구르트, 캐비어, 사워크라우트, 발효식품을 많이 드셔주시면 살아있는 유익균을 직접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내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사법은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일단 꾸준히 실천해야 돼요. 꾸준히 실천하면서 장내 미생물을 항암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트레이닝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이라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항암 치료 기간에는 일단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만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우리 몸의 환경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을 통한 면역력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좀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생제 사용을 매우 신중하게 하세요입니다. 항생제 정말 꼭 필요한 경우, 감염에 꼭 필요한 경우는 써야겠죠. 네, 그럴 경우에만 아주 짧은 기간에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장내 미생물이 잘 손상되지 않도록 꼭 보완해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항생제 복용이 끝나자마자 항생제 복용 시점과 분리를 해서 복용 후 2시간 뒤부터는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장내 미생물의 손실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비피도박테리움이나 락토바실러스,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가 포함된 이런 균주들을 같이 먹게 되면 항암치료 환경에서 비교적 좋은 장 건강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루 100억에서 500억 CFU가 함유된 유산균 보충제를 사용하는 것이 추천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코중구 수치가 500 미만으로 심하게 저하된 경우에는 감염 위험에 또 처할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의료진과 잘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식이섬유 섭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도 최대한 가능하다면 하루 20g 이상의 식이섬유를 꼭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설사가 심한 경우라면 수용성 식이섬유가 좋아요. 베타글루칸이나 사과, 바나나의 펙틴 같은 이런 걸 드시는 게 좋고요. 네, 변비가 동반된 경우에는 통곡물을 너무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은 줄이고요. 채소와 과일 섭취를 좀 더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좋습니다. 장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식이섬유의 종류도 수용성과 불용성이 있으니까요. 같이 잘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단순히 그냥 기분이 좋으세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몸 전체 시스템을 아주 바꿔버리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지속될수록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도 줄어들고요. 염증 반응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요가, 복식호흡 이런 안정적인 활동을 꼭 병행해 주시고요. 나만의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방법을 안정화를 시켜야만 장내축을 통해서 이 면역 환경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충분한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리듬 또 면역 회복에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항암 치료 중에 주의해야 될 건 사실 여러 가지지만 핵심은 이제 일관되게 장을 잘 지키는 거입니다. 장을 잘 지켜야 면역력을 올릴 수 있고 어떠한 항암을 하더라도 회복력을 크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과 암 치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장내 미생물은 우리의 아군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장내 미생물이 암을 이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조건부로 가능하다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혼자서 다 할 수는 절대 없겠죠. 어떤 미생물이 더 우세해지는가, 유익균이 우세한가, 유해균이 우세해지는가, 이런 것은 내가 매일 선택하는 음식, 스트레스 같은 생활 습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과 우리 사람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고요. 같은 이 환경에서 그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단에 가공식품, 붉은 고기, 가공육, 또 설탕이나 여러 감미료 같은 당분들, 정제 당분들 이런 걸 드시면 장내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나빠지게 되니까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염증이 더 심해지고 면역세포도 더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식물성 식단,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또 발효식품 이런 것들을 잘 드시게 되면 장내 미생물이 아주 다양해지고 유익균이 늘어납니다.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고 항암 치료가 훨씬 더 잘 되는 쪽으로 또 몸도 잘 회복되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중이라면 반드시 이 장내 미생물 관리, 나의 면역력 그리고 항암제에 대한 반응도 훨씬 달라지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관리하는 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 감정 상태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는 암 환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암 환자도 뭐 식사할 때 우리가 기분이 좋아야 좋은 거고, 근데 일반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래요.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대놓고 야, 네 집에 도둑 들어왔어. 그러면 놀랄 거 아니에요. 놀라는 순간 어때요? 밥맛 없어져 버려요. 그죠? 밥맛이 뚝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놀래가지고. 그렇듯이 우리 식사도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 다음에 소화력도 이게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분들이 이게 식사를 할 때는 가능한 한 걱정거리가 되는 거라든지 스트레스 줄 만한 이런 부분들은 없애주는 게 좋아요. 또 저는 혼자 먹는 것은 피했으면 해요. 왜냐하면 혼자 먹다 보면 허겁지겁 먹어요. 아무 생각 없이 빨리만 먹고, 또 어떤 분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한두 숟갈 들고 깨작깨작 하다가 놔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사가 즐겁지도 못하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고 오히려 몸 안에서 산화물만 만드는, 또 아니면은 우리가 교감신경만 항진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 분위기는 밝은 게 좋고요. 가능한 한 걱정거리 되는 부분들은 식사 시간에는 피하고, 그리고 식사할 때는 가족이나 누가 같이 있으면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입맛이 없어서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밥을 먹는 수가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입맛이 없을 때는 그런 방법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즐겁게 먹어요. 근데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만들면은 입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교감신경이 항진된다는 것은 긴장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즉 스트레스예요. 이때 무슨 뭐 항암 치료 이야기하고 또 경제적인 걱정거리 이야기하고 가족 간에 그렇지 않아도 암 때문에 힘든 사람한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긴장 상태에 빠지죠. 그러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서 입맛 떨어지죠. 그 다음에 소화 안 되죠.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면역도 떨어져요. 이거 다 안 좋죠. 그래서 절대 걱정되는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또 분위기를 살려주는 누군가가 같이 먹는 게 좋고, 그리고 빨리 먹는 것을 피하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천천히. 빨리 먹으면 혈중 농도가 확 치솟아 올라가죠. 그래서 천천히.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식사 시간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느냐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30분 정도를 먹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먹는 동안에 자주 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대화를 하다 보면 입안에서 우물우물 하면서 씹으면서 대화 나누고 하면은 소화가 잘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면은 막 몇 번 씹지 않고 넘겨버리고, 그 속도 빨라지죠. 소화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장 기능에도 안 좋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식사하는 것도 사실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많고, 우리 암 환자들이 식사하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암 환자 식사일기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암 환자들이 그 식사 일기를 쓰는 것은 마르고 닳도록 날마다 이게 쓴다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어떤 식사 패턴으로 가고 있는가를, 그게 중요하거든요. 뭐냐면 이 환자가 우리 암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식사 패턴인지 아니면 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식사 패턴인지, 그러면은 이 일기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
몇 끼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양은 얼마나 먹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느 때 먹었는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추가를 한다면 얼마 간격으로 먹었는가.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한 30분 정도 한 번 먹을 때 30분 정도 먹는다, 아니면 한 10분 정도 먹는다, 아니면 5분 만에 나는 먹어버린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내가 식사하는데 맛있게 잘 먹었다, 내가 못 먹었다, 이런 부분들을 기록을 하면 이 기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환자분들이 암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잖아요. 식단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좋은 방법이구나. 하지만 내가 정말 그렇게 실행을 했는지 그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 또 아니면 이 자료를 전문가한테 주는 거예요. 의사들한테 줘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영양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주어서 암 식단으로서 이게 맞는가, 이런 부분들을 주어서 평가를 받고, 이것을 어떻게 교정을 하는 게 좋은가 조언을 받고. 그래서 식이일기를 쓰는 것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좀 아주 중요하고, 할 수 있다면 꼭 한 번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환자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식이일기 써갖고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봐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다가 하나 추가를 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도 써오신 분들이 있으면 아주 좋아요. 튀김류를 좀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육류를 좋아하는 분들, 아니면 채식을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조리할 때 조미료를 많이 쓰는가 안 쓰는가, 그 다음에 간을 짜게 하는가 약하게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다 해갖고 온다면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지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줄 수 있는. 암 환자가 암에 대해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암이라는 게 의사들도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몇십 년 동안을 공부를 하고 하면서 암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암에 걸렸을 때 그와 같은 공부를 다 해서 할 수는 없죠.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치료 방법을 다 찾아서 의사도 찾고 병원도 찾아서 해야 되겠다 하면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게 오히려 돈키호테식이 돼버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래요. 항상 제가 검사를 말하는데 일단은 어느 병원을 선택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택은 순서적으로 따져보게요. 일단은 처음에 우리가 막 암 진단을 받고 나면 대학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병원에서 어느 의사한테 맡길 건가. 되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게 발견을 하는 걸 보면 요즘에는 종합검진을 해서 발견을 많이 해요. 그래 되면 종합검진을 하는 병원이 거기에서 바로 다음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은 아닐 거거든요. 어떤 그 증상이 있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일반 종합검진을 하거나 뭐 1차 기관, 2차 기관 이런 데서 발견을 했을 때 3차 기관을 이제 찾을 때는 되게 우리 환자분들이 요즘에 선택을 하는 게 큰 병원, 그 다음에 유명한 의사,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죠. 저는 이 선택을 할 때 이때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은 내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의료인들이 도움이 돼요. 멀리 찾지 마시고 가까운 데서. 그분들이 나를 직접 치료해 줄 의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들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하려면 어려우니까 그분들한테서 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정말 큰 병원에 가야 될 건지, 유명한 의사를 만나야 될 건지, 그 다음에 아주 임상 경험이 많은 의사를 선택을 해야 될 건지를 이분들하고 협의를 하면 돼요. 내가 그것을 다 알아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가장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사들이 할 때 뭐 이건 별거 아니니까 뭐 유명한 사람 뭐 큰 병원에 가서 돈 많이 들어가면서까지 할 필요 없다. 또 아니면은 이거는 정말 어려운 병이다. 조금 더 임상 경험이 많은 의사나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 여기서 답을 얻으면 그분의 지식을 통해서 내가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대학에서 하는 이런 치료들이 다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 환자분들이 되게 이런 게 있어요. 수술이 아주 잘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애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되면은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암이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 진단받을 때는 엄청 두렵고 막 불안스럽고 막 죽음이 연상되고 하는 건데, 수술 끝나고 나서 특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술 끝나고 났는데 항암 방사선 다 필요 없습니다. 저 이 환자들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리 되면은 내가 암을 걸렸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원래 살았던 암에 걸리기 전 생활로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 했던 생활대로 돌아가요. 그리 되면 그 생활이 뭐였어요? 암을 만들었던 생활이죠. 치료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내 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환자들한테 대한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개 이제 이 환자분들이 그걸 찾아야 되는데, 환자가 여기서 내가 더 이상 이제 나는 이제 다 나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우리 교수가 나한테 무조건 좋을 거다고 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확률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게 5년 생존율이, 우리 보통 5년 생존율을 가지고 많이 따지니까요. 뭐 99%로 나와 있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 하더라도 1%에 들어가면 본인은 100%입니다. 그 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99%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자기는 무조건 99% 속에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1%에 들어가지 않게끔 자기가 관리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뭔가가 저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한다고 봐요. 어떤 분들은 그 1%를 100%로 만들기 위해서 99%가 아닌 100%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그 1% 속에 난 들어갈 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 나은 거나 마찬가지야.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돼. 여기서 선택이 갈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다고 봐요. 이때 도움이 될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만약에 1% 확률이다. 그러면 관리만 잘하면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암 같은 경우는 60%, 7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60%, 70% 같으면은 좋아질 가능성은 많지만 나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까 1%인 사람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적은 노력으로 100%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고, 60, 70% 있는 분들은 30, 40%가 위험도예요. 그러면 30, 40%의 위험도면은 훨씬 더 1%보다는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끝나고 나서 아주 예후가 좋아야 될 사람들이 한 3, 4년 후에 갑자기 재발이 되거나 전이 돼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보면서 치료하고 계신 분들이 3, 4년 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한 번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최근에 와서 이렇게 봤던 우리 환자분들이 3, 4년 전에 느꼈던 부분들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관리했는가를 돌이켜 보면은 그게 아쉽지만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잘못된 반복을 지금 이 상황에서 겪고 있는 분들은 겪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가 내가 다 알아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아는 분들을 동원을 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고,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암 환자분들이 종종 그래요. 암을 가지고 있으면 감추는 분들이 많아요. 어디 나가서 내가 암 걸렸다고 말하기 창피해서 말도 안 한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암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알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알리면 정보가 들어와요. 정보가 너무 과하게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정보들이 많아가지고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한테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검사예요. 검사를 해서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약간 면역 상태가 어떤지, 어떤 유전자들이 변이가 됐는지, 몸 안의 상태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조언을 얻고 상담을 하면은 나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그런 건 하지 않으면서 조언만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내 상황은 이쪽인데 상담을 하니까 이쪽으로 주로 상담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그럴 것 같고, 그러면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근데 내가 검사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상담을 하면 뭐가 나한테 맞는 건지 그 판단을 스스로 하시면 돼요. 항상 우리 암 환자분들은 본인이 다 공부를 해가지고 알 수는 없는 거죠. 알고 있는 사람을 내 친구로 만들어서 도움을 받고, 또
정확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내 스스로를 검사를 해서 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이 정보를 상담을 할 사람들 알려줘서 도움을 받는 거,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